자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진만 남기고요.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한성그룹 윤태성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얼음장 같은 면접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77세 포식자의 압도적인 위압감 앞에서도 청년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 이름이 허공을 때리는 순간 회장의 노련한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이 비명도 없이 바닥으로 추락했어요. 26년 전 차가운 빗속에서 제 손으로 직접 관뚜껑을 닫아야 했던 죽은 아들의 이름이 산자의 입술을 타고 망령처럼 되살아난 것입니다. 경악으로 일렁이는 회장의 눈동자가 청년의 얼굴을 훑으자 그곳엔 죽은 아들의 눈매와 입술이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사고로 죽었다는 청년의 무심한 대답은 노신사의 굳어버린 심장에 잔인한 난도질을 시작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회장의 손등 위로 핏줄이 곤두서고 면접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진실의 소용돌이 앞에 선 절벽으로 변했어요. 죽음보다 깊게 봉인되었던 26년 전의 잔혹한 비밀이 봉인 해제되는 찰나 억눌린 운명의 수레바퀴가 비명을 지르며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언제나 행복함과 즐거운 일만 가득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빗줄기가 칼날처럼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 절벽 아래 전복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바위에 걸려 간신히 멈춰 있었죠. 차 안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남자는 대성가 식품의 후계자 학건우 32살이었습니다. 진우는 그날따라 야근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고갯길을 돌아 내려오던 그의 눈에 가드레일이 뚫린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진 흔적이 들어왔습니다. 본능적으로 차를 세운 진우는 휴대폰 불빛을 켜고 절벽 아래를 비췄습니다. 그 순간 그의 숨이 멎었죠. 20여 미터 아래 뒤집힌 차량 안에서 희미하게 손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진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미끄러운 절벽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빗물에 젖은 흙이 그의 소나기에서 무너져 내렸고 날카로운 바위가 그의 팔과 다리를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창을 깨고 남자를 끌어낸 진우의 손은 이미 피투성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진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이목구비, 똑같은 광대뼈의 각도. 진우는 고개를 흔들며 혼란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진우는 의식 없는 남자를 등에 업었습니다. 빗물과 피가 뒤섞여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절벽을 오르는 매 순간이 지옥이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무릎이 까져도 진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한 발 또 한 발. 마침내 도로 위로 기어 올라왔을 때 진우의 온몸은 진흙과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5분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진우는 남자의 차가워지는 손을 꼭 잡은 채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버텨요. 제발 눈 뜨세요. 조금만 더 버텨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자의 출혈이 너무 심했고 필요한 혈액형은 10,000명 중 1명꼴로 존재하는 희귀형이었습니다. 병원 혈액 창고에는 그 피가 단 한 봉지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RH-AB형입니다. 지금 당장 수혈하지 않으면 2시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팔을 걷어붙이고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이상한 확신이 솟아올랐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직감이었죠. 제 피를 확인해 주세요. 간호사가 의아한 눈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흙투성이에 피까지 묻은 이 낯선 남자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검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든 의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RH-AB형. 일치합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의 팔에 바늘이 꽂히고 붉은 피가 투명한 관을 타고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옆 침대에 누운 남자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자신과 너무도 닮은 그 얼굴을요. 수혈이 진행되는 동안 진우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을 아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 이상하리만치 자세한 것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던 과거. 그리고 지금 자신의 피를 받고 있는 이 낯선 남자. 이 사람, 내가 살려야 해요. 진우의 입술이 무의식 중에 움직였습니다. 꼭 그래야만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진우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처럼요. 새벽 5시 남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우는 피를 너무 많이 뽑아 어지러운 머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어요. 남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가 마침내 진우의 얼굴에 멈췄죠. 그리고 남자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야? 넌 누구야? 남자의 쉰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그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이 남자와 나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다고요. 피보다 진한 무언가가. 진우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수혈로 인한 어지러움이 채 가시지 않은 머리로 병실을 둘러보니 옆 침대는 텅 비어 있었어요. 자신이 피를 나눠준 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죠.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새벽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남자를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로요. 진우는 묘한 허탈함을 느끼며 병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로 빗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거리가 보였어요.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2009년 여름이었습니다. 17살 진우는 어머니 영순이 운영하는 시장통 칼국수집에서 반죽을 치대고 있었어요. 손바닥보다 조금 넓은 좁은 가게였지만 점심시간이면 줄이 골목까지 이어지는 맛집이었죠. 그날따라 유난히 더웠습니다. 선풍기 바람도 뜨거운 열기를 식히지 못했어요. 진우는 땀을 훔치며 밀가루 반죽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트럭 한 대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식재료 납품업자 만수였어요. 만수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스티로폼 상자를 내렸습니다. 진우는 습관적으로 상자를 열어 확인했어요. 멸치 육수용 건어물이었는데 뚜껑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진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멸치의 색이 검게 변해 있었고 만져보니 축축하게 눅눅했어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상한 거잖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만수는 손을 내저으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에이, 괜찮아. 어차피 육수 내면 끓이잖아. 누가 알겠어. 이번에 싸게 쳐줄게. 진우는 상자 뚜껑을 닫고 만수에게 밀어냈습니다. 17살 소년의 눈빛이
30이 넘은 어른을 똑바로 쏘아보았죠. 가져가세요. 저희 가게에서는 못 써요. 만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진우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야, 너 어머니 혼자 힘들게 장사하시는 거 모르냐? 이 정도는 눈 감아줘야지.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그 순간 주방에서 국물을 보던 영순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45살의 영순은 고된 노동으로 손이 거칠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맑았어요. 영순은 아들 옆에 나란히 서서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수 씨, 우리 진우 말이 맞아요. 가져가세요. 만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사장님, 이게 뭐가 어때서 그래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해요. 영수는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 가게에서 나가는 음식은 내 가족한테 먹여도 부끄럽지 않은 것만 써요. 음식은 정직함이 생명이에요. 만수는 투덜거리며 상자를 도로 실었습니다. 트럭이 떠난 뒤 진우는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어요. 영수는 아들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잘했어. 엄마, 그런데 앞으로 재료비 더 비싸질 텐데 괜찮아요? 영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느라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죠. 정직하게 번 돈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야. 내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버지도 하늘에서 너를 보고 계실 거야. 진우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쓸쓸했습니다. 아버지, 사진 한 장과 낡은 가죽 지갑만 남기고 떠난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면 항상 눈을 피했어요. 무언가 숨기는 것이 분명했지만 진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그 기억을 떠올리던 진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겨준 아버지의 유품이었죠. 지갑 안에는 빛바랜 증명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습니다. 진우는 사진 속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간밤에 자신이 피를 나눠준 그 남자의 얼굴이 이 사진 속 아버지와도 닮아 있다는 것을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 있었어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희귀 혈액형,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끌림. 진우는 병원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그 남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자신과 그 남자 사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죠. 퇴원 수속을 밟으며 진우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만이 사람을 살린다. 진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대성가 식품 본사였어요. 2024년 서울. 대성가 식품은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장류 기업이었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부터 각종 소스류까지 대성가의 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가정이 없을 정도였죠. 그 거대한 왕국의 꼭대기에는 77살의 하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바로 하 회장의 며느리 권 여사였습니다. 권 여사는 64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30년 전 하 회장의 외아들 승범과 결혼해 대성가에 들어왔죠. 남편 승범이 35살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권 여사는 어린 손자 건우를 키우며 대성가의 경영권을 틀어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성가 본저택의 식당에는 건우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0인용 대리석 식탁 위에 놓인 것은 단 하나의 식기뿐이었어요. 건우는 젓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죠. 도련님, 식사하셔야죠. 가정부의 말에 건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32살, 대성가의 유일한 후계자.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건우는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5살 이전의 일은 안개처럼 희미했죠. 할머니 권 여사는 그것이 아버지를 잃은 충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건우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이상한 꿈을 꾸곤 했습니다. 따뜻한 손이 자신을 안아주는 꿈, 누군가와 나란히 누워 같은 이불을 덮는 꿈. 그 꿈 속에서 건우는 늘 행복했습니다. 며칠 전 절벽 아래에서 자신을 구해준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 건우는 식탁 위에 물컵을 3개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권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손자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건우야, 그날 밤 너를 구한 사람 말이다. 건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권 여사는 차가운 눈으로 손자를 바라보았죠. 신경 쓰지 마라. 할머니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건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낡은 옥탑방에서는 진우가 어머니 영순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60살의 영순은 침대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한 달 전 폐암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를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었죠. 칼국수집은 3년 전에 이미 문을 닫았고 남은 것은 밀린 월세와 빚뿐이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이불깃을 여미며 약봉지를 세었습니다. 1, 2, 3. 일주일치 약이 겨우 사흘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진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진우야. 영순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진우는 얼른 표정을 가다듬고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깼어요? 약 먹을 시간이에요. 그 회사는. 가지마.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영순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대성가 식품 말이야. 거기는 안 돼. 절대로. 엄마, 거기 면접 본다고 한 적 없는데요. 진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 대성가 식품의 신입사원 공채에 지원서를 냈거든요. 자신을 구해달라던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영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뼈마디가 하얗게 되었죠. 약속해. 그곳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진우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포. 영순의 눈에는 병마에 대한 두려움과는 다른 종류의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품어온 비밀이 터져나올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엄마, 왜 그래요? 대성가 식품이 엄마랑 무슨 상관이에요? 영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볼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우는 어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좁은 옥탑방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저 멀리 대성가 식품의 본사 건물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 절벽에서 구한 남자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얼굴. 3개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엄마가 숨기는 게 뭘까? 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대성가에 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병을 고칠 돈도, 자신의 정체에 대한 진실도요.
내일은 대성가 식품 최종 면접 날이었습니다. 대성가 식품 본사 50층 회장실. 진우는 면접 대기실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최종 면접에 오른 지원자는 모두 5명이었어요. 하나같이 명문대 출신의 해외 유학파들이었죠. 그들 사이에서 진우는 유일하게 지방대 출신이었습니다. 박진우 씨, 들어오세요. 진우는 심호흡을 하고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길게 늘어선 테이블 정중앙에 앉아 있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 회장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며칠 전 자신이 피를 나눠준 바로 그 남자, 건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건우의 눈이 진우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진우도 건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죠. 안께 하 회장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하 회장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가 그날 밤 우리 건우를 구해준 청년이로군. 진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 회장이 자신을 알아본 것이죠. 예, 회장님. 고맙네. 하지만 면접은 면접이야. 봐주는 건 없어. 하 회장이 손짓을 하자 직원이 작은 도자기 그릇 5개를 진우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각각 다른 색깔의 간장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대성가의 미각 테스트일세. 이 5가지 간장의 차이점을 말해보게. 진우는 차례로 간장을 맛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양조간장, 두 번째는 저염간장, 세 번째는 국간장, 네 번째까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5번째 간장을 혀에 올린 순간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깊고 묵직한 감칠맛이 혀끝을 감쌌습니다. 단순한 짠맛이 아니었어요. 세월이 농축된 듯한 깊이가 느껴졌죠. 진우는 눈을 감고 그 맛에 집중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칼국수집에서 맡았던 향이 떠올랐어요. 이건 시간장입니다. 하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시간장이라. 그게 뭔가? 오래된 간장에 새 간장을 부어 숙성시키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간장입니다. 이 간장은 최소 2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콩은 국산 재래종이고 천일염을 썼어요. 그리고 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메주를 띄울 때 솔잎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끝맛에 은은한 소량이 납니다.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 회장의 주름진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건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죠. 자네 어디서 그걸 배웠나?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칼국수집을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맛보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 회장은 한동안 진우를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나? 김영순입니다. 그 순간 하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진우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하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힘겹게 입을 열었죠. 자네 아버지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을 펼쳐 안에 든 증명사진을 하 회장에게 보여주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진만 남기고요. 어머니는 아버지 얘기를 잘 안 해주셔서 얼굴밖에 몰라요. 하 회장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손가락이 사진을 쥔 채 부들부들 떨렸죠. 이 지갑은 내가.
하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건우가 황급히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볼을 타고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죠. 진우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하 회장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건우가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건우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요. 당신 대체 누구야? 건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진우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저도 그걸 알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오열하고 있었고, 건우는 진우를 노려보고 있었죠. 진우는 자신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32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이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어요. 면접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성가 식품 인사팀이었어요. 최종 합격이라는 통보를 받는 순간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진우는 기쁜 마음으로 옥탑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치료비 걱정도 이제 덜 수 있을 거라고, 곧 좋은 병원으로 옮겨드릴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죠. 엄마, 나 취직됐어요. 대성가 식품이에요. 영수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영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엄마. 진우가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을 때 영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 진우는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진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이토록 대성가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깨어난 영순의 첫마디는 애원이었습니다. 진우야, 제발. 그 회사는 안 돼.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마른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엄마, 이유를 말해줘요.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대성가가 엄마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저었어요. 묻지 마. 그냥 엄마 말 들어. 엄마, 나도 이제 32이에요.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대체 뭘 숨기는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수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면 넌 엄마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와 죄책감은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 무슨 말이에요? 용서 못한다니요? 영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었죠. 그날 밤 진우가 잠든 사이 영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옥탑방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장을 열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손때 묻은 천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작은 베넷 저고리 한 벌이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흰 천에 파란 자수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박건우. 영수는 그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산 사람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구나. 내 새끼가. 같은 시각 대성가 본저택에서는 권 여사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진우의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학력, 가족관계, 거주지, 심지어 어머니의 병명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김영순, 32년 만에 다시 나타났군. 권 여사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박진우라는 자 있지? 회사에 발도 못 붙이게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화를 끊은 권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32년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이야.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주마. 권 여사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아기 2명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남자는 죽은 아들 승범이었고 여자는 다름 아닌 영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기는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죠. 권 여사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영순의 얼굴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내가 데려간 그 아이가 이제 와서 모든 걸 망치려 하는구나. 하지만 난 절대 이 자리를 내줄 수 없어. 권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32년 전 그녀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그 비밀이 드러나면 대성가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옥탑방에서는 영순이 베넷 저고리를 안고 울고 있었고 대성가 저택에서는 권 여사가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의 32년 묵은 비밀이 이제 막 터지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진우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진우는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고 치료비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대성가 식품본사 로비는 아침 8시부터 분주했습니다. 진우는 신입사원 명찰을 목에 걸고 인사팀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죠. 저 사람 하 도련님이랑 얼굴이 똑같대. 뭐야, 진짜네. 소름 돋아. 진우는 애써 무시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인사팀에서 서류를 받고 배치 부서를 확인하는 순간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연구개발팀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있는 물류창고 관리직이었죠. 저기, 이거 맞는 건가요? 저는 연구개발팀으로 지원했는데요. 인사팀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예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진우는 누구의 지시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건우였죠. 그날 면접장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그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짐을 챙겨 본사를 나서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앞에서 건우와 마주쳤습니다. 건우는 검은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강원도로 간다며. 건우의 목소리는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내 피가 어디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 일주일도 못 채우고 도망칠 거다. 진우는 건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은 얼굴, 하지만 전혀 다른 눈빛이었어요. 건우의 눈에는 차가운 경멸이, 진우의 눈에는 불꽃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죠. 제 피는 도련님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뜨거울지도 모르죠. 건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진우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두 사람의 시선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대성가 물류창고는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진우는 황량한 풍경에 한숨을 삼켰어요. 녹슨 철문, 금이 간 시멘트 바닥, 그리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창고 건물이 전부였습니다. 여기가 내 전쟁터구나. 진우는 중얼거리며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먼지 쌓인 장독대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대부분 폐기 직전의 된장과 간장이었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곰팡이가 핀 것도 있었습니다. 진우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곳에서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어요. 어머니의 치료비를 벌어야 했고 자신의 정체에 대한 답도 찾아야 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창고를 정리하고 밤 11시까지 장독대를 살폈어요. 손톱 밑에 된장이 끼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창고 구석에서 이상한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것들과 달리 유독 오래되어 보였어요. 뚜껑을 열자 진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진우는 손가락으로 조금 찍어 맛을 보았어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이것은 보통 간장이 아니었어요. 면접 때 맛본 시간장과 비슷하지만 더 깊고 복잡한 맛이었습니다. 진우는 항아리에 붙은 낡은 딱지를 확인했습니다. 희미한 글씨가 보였어요. 1962년. 60년이 넘은 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하승범. 진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승범은 하 회장의 아들이자 건우의 아버지였어요. 32년 전에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사람이었죠. 진우는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이 간장에는 분명 무언가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대성가의 역사와 자신의 과거를 잇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요, 당신을? 진우는 항아리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창고에 먼지 낀 창문 사이로 석양빛이 스며들었어요. 진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낡은 수첩을 꺼내 연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려진 장독대들을 살려내겠다고, 반드시 본사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강원도 창고에서 묵묵히 일하는 동안 건우는 본사에서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세계는 완전히 분리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신제품 시연회에 쓸 전통 장류 샘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문제는 그 샘플이 진우가 관리하는 강원도 창고에만 있다는 점이었죠. 건우는 직접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권 여사가 말렸지만 건우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사실 샘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진우라는 존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그 남자가요. 창고에 도착한 건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3개월 전 녹슬고 먼지투성이었던 창고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장독대들이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었고 온도와 습도를 기록한 표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작업복 차림으로 항아리 뚜껑을 닫고 있었어요. 건우의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죠. 오셨습니까, 도련님? 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건우는 대답 대신 창고 안을 둘러보았어요.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진우가 해낸 일이 대단했거든요. 샘플 가져가게. 건우의 말에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창고 안쪽으로 안내하며 여러 항아리를 설명했어요.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구석에 놓인 오래된 상자를 옮기던 중 먼지가 확 날렸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재채기를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3번씩 똑같은 리듬으로요. 진우와 건우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코를 훌쩍였죠.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건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쾌함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샘플 작업이 길어지면서 건우는 그날 밤 창고 옆 숙소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진우와 같은 공간에서요. 둘은 마주보는 침대에 누웠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한밤중 건우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맞은편 침대에서 진우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 건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자신이 어릴 때 늘 하던 잠꼬대였거든요. 할머니가 몇 번이고 얘기해줬던 바로 그 잠꼬대요. 건우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진우의 얼굴은 자신의 얼굴과 완벽하게 똑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오른쪽 어깨가 살짝 들썩이는 것까지도요. 건우는 이불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뭐야, 대체 저 자식이 뭐야? 건우는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였어요. 건우는 식탁에 앉았다가 찌개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난 된장 못 먹어. 알레르기 있어.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진우도 어릴 때부터 된장에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피부에 닿기만 해도 두드러기가 나는 체질이었죠. 저도요. 된장 알레르기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건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희귀 혈액형도 같고 잠버릇도 같고 알레르기까지 같다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건우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차에 올라탔어요. 도망치듯 창고를 빠져나가면서도 백미러로 진우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떠나는 차를 묵묵히 지켜보았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건우를 향한 분노와는 다른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것이요. 서울로 돌아온 건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진우의 얼굴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나랑 저 자식이 대체 무슨 사이길래. 건우는 주먹으로 세면대를 내리쳤습니다. 타일이 금이 가는 소리가 욕실에 울려 퍼졌어요. 건우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날 밤 건우는 생애 처음으로 할머니 권 여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권 여사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피곤해서 그러는구나. 어서 자거라. 건우는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눈빛 속에서 거짓말을 읽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강원도 창고에서 묵묵히 연구를 계속했어요. 폐기 직전이던 장독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가능성을 찾았죠. 어머니에게 배운 전통 방식과 시장 상인들의 노하우를 떠올리며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진우는 어릴 적 시장통에서 만났던 노인들을 찾아다녔어요. 평생 장을 담가온 할머니들이었죠. 그들에게 비법을 물었고 손수 메주를 빚는 법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장맛은 바람이 반이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랑은 달라. 7순이 넘은 한 할머니가 진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진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진우는 폐기 예정이던 간장 항아리들 중에서 아직 살릴 수 있는 것들을 골라냈어요.
새 간장을 부어 시간장 방식으로 숙성시키고 할머니들에게 배운 대로 볏짚으로 덮어 바람을 쐬게 했습니다. 7달간의 정성 끝에 마침내 첫 번째 결과물이 나왔죠.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진한 향이 코를 감쌌어요. 한 숟갈 떠서 맛을 보는 순간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칼국수집에서 맡던 그 향이었어요. 정직한 손맛의 향이었죠. 진우는 본사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폐기 예정 장류 복원 프로젝트라는 제목이었어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죠. 하 회장이 직접 보고서를 읽은 것입니다. 77살의 노인은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을 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강원도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권 여사가 극구 말렸지만 하 회장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내가 60년 전에 아버지와 처음 담갔던 그 간장이야. 그걸 살려낸 놈을 내 눈으로 봐야겠어. 건우도 동행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걱정해서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진우가 뭘 해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강원도 창고에 도착한 하 회장은 장독대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눈을 감았어요.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진우가 복원한 간장을 작은 종지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하 회장은 한 모금 맛보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맛이야. 바로 이 맛이야. 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늙은 몸을 돌려 진우를 끌어안았어요. 진우는 영문도 모른 채 그 품에 안겼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우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도 저렇게 안아준 적이 있었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대성가 식품이 60년 전통의 시간장을 복원했다는 뉴스가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기사에 실렸고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출시 첫 달 5천 병이 완판되었습니다. 둘째 달에는 2만 병, 셋째 달에는 5만 병이 팔렸어요. 전통의 맛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찾았습니다. 진우는 본사로 복귀 명령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강원도 창고지기가 아니었어요. 연구개발팀 주임으로 정식 발령이 났죠. 본사 앞에는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진우에게 비법을 가르쳐준 할머니들이었어요. 손수 만든 반찬 보따리를 들고 진우를 응원하러 온 것이죠. 우리 진우가 해냈어. 역시 영순이네 아들이야. 할머니들이 진우를 둘러싸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 모든 것이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만이 사람을 살린다던 그 말씀 덕분이었죠. 건우는 본사 로비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진우의 환한 웃음, 할아버지의 흐뭇한 눈빛. 그 활기찬 풍경 속에서 건우만 홀로 떨어져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분노인지 질투인지 슬픔인지 건우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나는 뭐지? 나는 대체 뭐야? 건우는 중얼거리며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건우가 떠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처럼요. 그날 밤 건우는 생애 처음으로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방 거울 앞에 서서 진우와 똑같은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저 자식이 가져간 것들, 할아버지의 포옹, 사람들의 환호,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자리까지. 건우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날 밤 하 회장의 서재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77살의 노인은 책상 앞에 앉아 봉투 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센터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8개월 전 그 폭우가 쏟아지던 밤으로 기억이 돌아갔어요. 손자 건우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하 회장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건우를 살린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죽은 아들 승범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거든요. 하 회장은 그날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두 사람의 혈액 샘플을 따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의사에게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죠. 결과가 나오기까지 8개월이 걸렸어요. 희귀 혈액형의 유전자 분석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하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첫 장에 적힌 결론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체 A와 검체 B의 유전자 일치율 99.99%, 일란성 쌍둥이로 판정됨. 하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글자로 확인하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 회장은 비틀거리며 서재 한쪽 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죽은 아들 승범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35살의 세상을 떠난 아들, 그리고 아들이 남기고 간 비밀. 승범아, 하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들이 둘이었구나. 쌍둥이였어. 하 회장은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늙은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32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들 승범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졌다며 찾아왔던 날. 상대가 시장에서 칼국수집을 하는 여자라는 것을 알고 분노했던 기억. 그리고 며느리 권 여사가 그 문제를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나섰던 일. 내가 그때 직접 나섰어야 했는데, 내가 그 아이들을 만났어야 했는데. 하 회장의 통곡이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권 여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 회장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다만 어느 날 갑자기 손자 건우만 데려왔고 그 후로 영순이라는 여자의 소식은 끊겼습니다. 승범은 그로부터 2년 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쌍둥이였어. 둘이었는데 하나만 데려온 거야. 하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32년간 자신의 또 다른 손자가 어딘가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로요. 하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들 승범이 20살 때 선물했던 가죽 지갑이었어요. 승범이 죽고 난 뒤 유품 정리를 하다가 찾지 못했던 바로 그 지갑. 면접날 진우가 보여준 지갑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승범이 내가 그 여자한테 준 거였구나. 내 아이의 어머니한테. 하 회장은 지갑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신은 32년간 그 진실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한참을 울던 하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슬픔이 걷히고 그 자리에 단호함이 들어섰습니다. 승범아, 내 아들들이 서로를 살렸다. 형이 동생한테 피를 나눠줬어. 하 회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 잡아야지. 32년 동안 빼앗겼던 것들을 돌려줘야지. 하 회장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상관없었어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하 회장은 다시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승범은 젊고 밝은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 아들들, 내가 다시 한 가족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서재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열리고 있었어요. 32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 회장은 알지 못했어요. 같은 시각 권 여사의 방에서도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요. 하 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한 그 새벽 권 여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하 회장의 통곡 소리를 들은 것이죠. 권 여사는 모든 것을 알아챘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요. 새벽 4시 권 여사는 검은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행선지는 진우의 어머니 영순이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어요. 영순은 폐암 치료를 위해 3개월 전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진우가 본사로 복귀하면서 치료비를 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영순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순은 희미한 인기척에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네, 영순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영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2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났어요. 자신에게서 아이를 빼앗아간 바로 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권 여사가 병실 불을 켰습니다. 64살의 그녀는 32년 전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영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권 여사는 천천히 다가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내 아들 때문이지. 박진우 말이야. 권 여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대성가에 들어온 것도 모자라 이제 회장님 마음까지 뺏어가고 있더라. 참 대단해. 역시 내 피를 물려받았어. 영순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진우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애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태어난 것 자체가 죄지. 권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32년 전에 깔끔하게 정리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봐줬어. 아이 하나 데리고 조용히 살라고 했더니 결국 이 꼴이 났잖아. 영수는 그 말에 눈을 부릅떴습니다. 32년 전 권 여사가 쌍둥이 중 건우만 빼앗아가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갓난아기 둘을 품에 안고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이요. 내 아이를 빼앗아간 건 당신이에요. 승범 씨가 원한 건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 거였어요. 권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승범은 철없는 애였어. 시장바닥 여자한테 홀려서 집안 망신을 시키려 했지. 내가 바로 잡아준 거야. 권 여사가 몸을 숙여 영순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선택해. 조용히 사라지든가 아니면 내 아들이 감옥에 가는 걸 지켜보든가. 영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권 여사가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안에는 진우 명의로 된 계좌 거래 내역이 있었어요. 2억 원이 오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내 아들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어. 물론 가짜지만 증거는 진짜야. 내가 만들었거든. 영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권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을 이었어요. 진우한테는 내가 죽었다고 전해줄게. 그러니까 조용히 어디론가 떠나. 그게 내 아들을 살리는 길이야. 그 순간 영순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마른 손바닥이 권 여사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찰싹하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천벌을 받을 거야. 32년 전에도 지금도 당신이 한 짓은 하늘이 다 보고 있어.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권 여사는 뺨을 쓸어내리며 차갑게 웃었어요. 하늘은 돈 앞에서 눈을 감아. 32년간 그랬듯이.
권 여사가 병실을 나서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지시했어요. 박진우 건 오늘 중으로 터뜨려.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언론에도 흘려. 전화를 끊은 권 여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반면 병실에 남겨진 영수는 링거줄을 붙잡고 울고 있었어요. 진우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영순의 통곡이 새벽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권 여사가 협박만으로 끝내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같은 시각 진우는 본사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향해 덫이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로요. 그날 아침 진우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피했거든요.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비원 2명이 진우를 가로막았습니다. 박진우 주임님,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진우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어요. 도착한 곳은 회의실이 아니라 경찰서였습니다. 차가운 취조실 의자에 앉혀진 진우 앞에 형사가 서류를 던졌습니다. 박진우 씨, 대성가 식품 공금 2억 원 횡령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횡령이라니요. 한 번도 회사 돈에 손을 댄 적이 없었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여기 당신 명의 계좌로 2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어요. 부인할 건가요? 형사가 계좌 거래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분명히 진우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힌 계좌였어요. 하지만 진우는 그런 계좌를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누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진우가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고 진우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8시간의 조사 끝에 진우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뉴스는 전국에 퍼진 뒤였어요. 대성가 식품 신입사원 공금 횡령이라는 제목이 모든 포털 사이트 첫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진우의 얼굴 사진까지 함께요. 경찰서를 나온 진우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억울하다고, 자신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간호사 데스크로 뛰어갔어요. 503호실 환자요. 김영순 환자 어디 갔어요? 간호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퇴원하셨는데요. 보호자분이 오셔서 데려가셨어요. 보호자요? 저밖에 없는데요. 누가 왔는데요? 간호사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검은 코트 입은 여자분이셨는데 성함은 남기지 않으셨어요. 진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검은 코트, 권 여사였어요. 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어요. 10번, 20번, 30번. 아무리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병원을 뛰쳐나와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요. 하지만 옥탑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니의 옷가지와 짐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일자리도, 명예도, 어머니도요. 바깥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골목길을 걷다가 진우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빗물에 젖은 사진 속 아버지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아버지,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차라리 그때 그 절벽에서 같이 죽을 걸 그랬습니다. 왜 피를 나눠줬을까요? 왜 그 사람을 살렸을까요? 빗속에서 진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졌어요.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행인들이 힐끗 쳐다보다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어요. 빗속에서 울고 있는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울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된다고,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고 믿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배신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먹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그래도 포기 못해요. 진우는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를 찾아야 해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진우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진우가 쫓겨난 다음 날 건우는 연구개발팀 사무실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우가 쓰던 책상이 텅 비어 있었어요. 누군가 이미 짐을 정리한 듯 했습니다. 건우는 왜인지 그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몸을 돌리려는 순간 책상 밑바닥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어요. 진우가 면접 때 보여줬던 바로 그 지갑이었습니다. 아마 짐을 챙기다 떨어뜨린 모양이었죠. 건우는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촉감을 어디선가 느껴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요. 지갑을 열자 빛바랜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의 증명사진이었어요. 건우는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자신의 방에 걸려있는 아버지 영정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진우가 아버지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왜 아버지의 지갑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건우는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본가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서재로 갔어요. 권 여사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건우는 평소에는 절대 열어보지 않던 할머니의 비밀 금고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랐지만 건우는 할머니가 어디에 적어두는지 알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 밑에 붙어있는 메모지.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사진첩이 있었어요. 건우는 사진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에서부터 숨이 멎었어요. 젊은 아버지가 한 여자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여자의 품에는 아기 2명이 안겨 있었어요. 똑같은 얼굴의 아기들. 쌍둥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92년 7월 15일. 승범, 영순, 그리고 우리 아들들. 건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거기에는 낡은 베넷 저고리 2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건우, 다른 하나에는 진우라고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쌍둥이였어. 우리가 쌍둥이였어. 건우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뒤졌습니다. 32년 전 날짜가 적힌 합의서가 나왔어요. 김영순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 1명의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순의 서명은 없었어요. 대신 권 여사의 필체로 된 메모가 붙어 있었죠. 아이 하나는 데려왔음. 나머지 하나와 그 여자는 처리 완료.
건우의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할머니가 32년 전에 쌍둥이를 갈라놓은 것이었어요. 진우와 그의 어머니를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머니는 또다시 진우를 파멸시켰어요. 횡령 누명을 씌워 쫓아내고 어머니마저 빼앗았습니다. 건우는 금고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신이 진우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강원도 창고로 유배 보낸 것, 차갑게 대한 것, 질투하고 미워한 것. 내 형이었어. 내 피를 나눈 형이었어. 건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자기 방으로 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 진우와 똑같은 그 얼굴. 건우는 주먹을 들어 거울을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어요. 손등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한 짓이, 내가 내 형한테 한 짓이. 건우는 깨진 거울 조각들 사이에 쓰러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손과 무릎을 찔렀어요. 피가 바닥에 번졌습니다. 진우가 절벽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흘린 피가 떠올랐어요. 형, 나 때문에 피 흘리고, 나 때문에 고생하고, 나 때문에 쫓겨났어. 건우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32년간 몰랐던 형,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형, 그 형을 자신과 할머니가 지옥으로 몰아넣었어요. 한참을 울던 건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났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형을 찾아야 해. 내가 찾아서 용서를 빌어야 해. 건우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습니다. 진우를 찾으러 가기 위해서요. 진우는 어머니를 찾아 이틀째 서울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옥탑방 주변 시장통, 어머니가 자주 가던 약국까지 모두 뒤졌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셋째 날 밤 진우는 한강 둔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만 남아 있었고 휴대폰 배터리도 거의 다 닳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아마 지나가는 행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진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건우가 있었어요. 검은 코트 차림의 건우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눈은 며칠을 울었는지 충혈되어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형?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건우가 다시 말했어요. 형? 나야, 건우야.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건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 알았어. 우리가 쌍둥이라는 것, 할머니가 32년 전에 형을 어머니한테서 빼앗았다는 것 다 알았어. 진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건우가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어요. 1992년 아버지와 어머니가 쌍둥이를 안고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금고에서 찾았어. 형, 우리 아버지야. 똑같은 아버지야. 진우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아기 2명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과 건우. 32년 전에는 한 이불을 덮고 잠들었을 형제였어요. 건우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라서 그랬어. 형한테 한 짓들 평생 사죄해도 모자라.
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엉켰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어딘가에서 솟아오르는 따뜻한 무언가. 엄마는 어디 있어? 진우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건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숨겼어. 하지만 찾을 수 있어. 내가 할머니의 비밀 별장 위치를 알아냈어. 아마 거기일 거야.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건우도 따라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똑같은 키, 똑같은 어깨 너비, 똑같은 얼굴. 한밤중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두 사람은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 같았어요. 왜 나를 도우려는 거야? 내 할머니잖아. 진우의 물음에 건우가 대답했습니다. 형의 피가 내 몸에서 뛰고 있어. 그날 절벽에서 형이 나를 살렸잖아. 이제 내가 형을 살릴 차례야. 건우가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권 여사의 금고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할머니의 비자금 장부야. 30년간 회사 돈을 빼돌린 기록이 다 있어. 그리고 형한테 씌운 횡령 누명의 증거도 있어. 할머니가 직접 조작한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진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자신을 파멸시킨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걸로 할머니를 끝낼 수 있어. 하지만 형 혼자서는 안 돼. 나도 함께 해야 해. 건우가 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 같이 하자. 우리 어머니도 찾고 할머니가 저지른 일도 세상에 알리자. 이제 우리가 할머니를 멈춰야 해. 진우는 건우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32년간 떨어져 살았지만 같은 핏줄이라는 건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맞잡은 손은 따뜻했어요. 건우가 말했습니다. 대성가 창립 기념식이 일주일 뒤야. 전국에서 기자들이 다 모여. 거기서 모든 걸 폭로하자.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엄마를 찾아야 해. 내일 새벽에 출발하자. 할머니 별장으로. 두 형제는 어둠 속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걷는 길이었어요.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마지막 전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성가 식품 창립 60주년 기념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에는 5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그리고 전국에서 온 기자들까지. 대성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화려한 자리였습니다. 연회장 중앙 무대에는 권 여사가 서 있었어요. 검은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그녀는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진우를 쫓아내고 영순을 가뒀으니 이제 위협은 사라진 셈이었죠. 오늘 대성가 식품의 새로운 60년을 선포합니다. 권 여사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30년간 이 회사를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대성가의 전통과 명예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뒷문이 벌컥 열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진우와 건우가 나란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검은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의 모습에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쌍둥이처럼 닮은 두 남자가 당당하게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권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건우야, 이게 무슨 짓이니? 건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우와 함께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진우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박진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권 여사가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그 순간 연회장 정문이 다시 열렸어요. 하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영순이 서 있었어요. 건우가 별장에서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영순은 마르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아버님, 권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어요. 32년 동안 속았구나. 내 손자가 둘이었는데 넌 하나를 빼앗아 숨겼어. 하 회장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건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높이 들어 보였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권 여사가 30년간 회사 비자금을 조성한 장부입니다. 총액 300억 원이 넘습니다. 연회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건우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박진우 주임에게 씌운 횡령 누명도 권 여사가 조작한 것입니다. 가짜 계좌를 만들고 증거를 꾸민 기록이 여기 다 있습니다. 권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건우야, 내가 왜 이러니? 할머니잖아. 건우가 권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32년 전에 제 형을 빼앗았어요. 어머니에게서 아이를 떼어놓고 쫓아냈어요. 그건 할머니가 아니라 괴물이 할 짓이에요. 권 여사가 비틀거렸습니다. 진우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어요. 권 여사님, 당신은 음식을 만드는 회사를 이끌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잊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음식은 정직함으로 키우는 겁니다. 거짓과 탐욕으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권 여사가 경호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것들을 당장 끌어내. 하지만 경호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연회장 입구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하 회장이 미리 수사를 의뢰해 둔 것이었죠. 권 여사님, 비자금 조성 및 증거 조작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권 여사가 발버둥 쳤어요. 안 돼. 내가 이 가문을 어떻게 키웠는데, 30년을 바쳤는데. 권 여사가 끌려나가면서 절규했습니다. 진우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키운 건 가문이 아니라 거짓말이었어요. 권 여사가 사라진 연회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 회장이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났어요. 비서가 부축하려 했지만 손을 저었습니다. 하 회장이 진우와 건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자를 한꺼번에 끌어안았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늦었다. 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와 건우도 할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영순이 다가와 세 사람 곁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32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이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대성가 본저택의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고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트리에는 반짝이는 조명이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가장 환한 빛은 다른 데서 나오고 있었어요. 바로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얼굴에서요. 영순이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폐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 중인 그녀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61살의 영수는 32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 다 됐어요. 우리 진우가 제일 좋아하던 칼국수. 영순이 냄비 뚜껑을 열자 구수한 향이 거실 가득 퍼졌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육수, 쫄깃한 송칼국수 면발, 그리고 애호박과 감자가
듬뿍 들어간 어머니의 손맛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들게요. 건우가 얼른 일어나 냄비를 받았습니다. 영수는 처음에는 건우를 어머니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호칭이 자연스러웠습니다. 32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건우도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으니까요. 하 회장이 식탁 상석에 앉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78살의 노인은 올해 들어 부쩍 건강해 보였어요. 잃어버렸던 손자를 되찾고 가족이 다시 모이니 병도 물러간 것 같았습니다. 영순아, 이리 와서 앉아.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하 회장이 영순의 손을 잡아 자리에 앉혔습니다. 32년 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여자를 이제는 가족으로 맞이한 것이죠. 진우가 국자를 들고 칼국수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 그릇은 할아버지에게, 두 번째는 어머니에게, 세 번째는 건우에게 건넸어요. 형, 나도 떠줘. 건우가 장난스럽게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진우가 웃으며 국물을 가득 담아줬어요. 많이 먹어. 넌 맨날 밥을 안 먹으니까 말랐어. 형이 더 말랐거든. 두 형제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며 영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꿈에 그리던 장면이었어요. 두 아들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모습. 32년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하 회장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자, 먹자. 식기 전에. 네 사람이 동시에 젓가락을 들었어요. 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는 순간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건우가 말했습니다. 영순이 건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천천히 먹어. 많이 있으니까. 진우는 국물을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1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피를 흘리던 남자를 업고 기어 올라갔던 그 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남자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을요. 진우는 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건우도 형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사진 찍자. 하 회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모여 앉았어요. 하 회장이 팔을 뻗어 화면에 모두를 담았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네 사람의 환한 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하 회장, 영순, 진우, 건우. 32년간 흩어져 있던 가족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의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것 같았어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레시피네요. 뭐가? 건우가 물었어요. 진우가 식탁 위의 칼국수 그릇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요. 아무리 좋은 재료도 함께 먹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음식의 완성은 결국 사람이에요. 영순이 두 아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래, 우리 진우 말이 맞아. 엄마가 32년간 만들고 싶었던 레시피가 바로 이거야. 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한 레시피지. 거짓 없이 진심으로 만든 음식. 그리고 진심으로 모인 가족. 네 사람은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고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32년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완성된 가족의 레시피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고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인생바램 채널이었습니다.